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조금 새로운 주제인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까지 어떤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냐면요, 계란이 깨지지 않는 안전한 자동차 구조 만들기라고 해서 충격 완화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경사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자동차를 굴려보고 그 안에 계란을 넣었을 때 그 계란이 깨지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 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과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충격 완화 구조물이 어떠한 원리로 충격을 완화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 펼쳐 주시고요. 선생님은 잠시 옆으로 넘어가서 필기를 좀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가슴에 와닿진 않죠. 선생님이 두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0.1kg짜리 선생님이 총알을 준비했거든요. 이 총알을요, 쏠 건데요. 위에 건요, 100m/s의 속도로 쏠 거고요. 하나는 1m/s의 속력으로 쏠 겁니다. 자,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시멘트 벽을 하나 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시멘트 벽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위에 게 좀 더 강하게 부딪힐 것 같죠, 그죠? 자, 만약에 운동하는 정도가 누가 더 크다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00m/s의 속도로 운동하는 바로 위에 있는 총알이 더 운동하는 정도는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량의 정도는요, 질량이 같을 때 무엇에 비례할까? 그렇지, 운동하는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10kg짜리 볼링공과 그리고 0.1kg짜리 탁구공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질량이 다른 공을요, 1m/s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헤딩을 했을 때 아프지 않을까요? 자, 탁구공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이제 헤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링공은 솔직히 얘기해서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하겠죠. 자,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다른 경우에 지금 얘네들의 속도가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큰 볼링공이 운동하는 정도가 클 거야 라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속도가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커, 즉 운동량이 큰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운동하는 정도는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크고, 그리고 속도 또한 크면 클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둘에 비례하는 값이므로 이러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량은요, 기호로 P라고 써요. P라고 쓰고요. 질량은 우리 매스의 약자를 써서 M,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를 써서 V라고 씁니다. 그래갖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은요, P는 MV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정도를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러한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변화시키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질량이 M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체가 정지에 있었대요. 정지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0이라는 얘기죠? 그치, 속도가 0이란 얘기지. 이러한 처음 상태에 있는 요 물체 같은 경우는요, 처음 운동량, 앞으로 이렇게 P 처음이라고 쓰면은 처음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운동량은 몇일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러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는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운동량은. 자, 근데 나중 상태를 보니까, 즉 나중 운동량은요, 나중에 운동량을 계산해 보니까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었네. 즉 M 곱하기 V로 나중 운동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 운동량이 변화했네요. 그럼 이러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처음에 정지에 섰던 이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해줬겠죠. 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작용해야지. 힘, 포스, 그죠? 그래서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시간. 뭐 내가 5초 동안 힘을 줬는지 1초 동안 힘을 줬는지에 따라서 운동량이 변화하는 정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델타 T라고 씁니다. 이게 바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야. 시간의 변화. 그래서 선생님 T는 타임의 약자인 건 알겠어요. 앞에 있는 세모는 뭔가요? 세모라고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 델타라고 읽어주세요. 멋있죠? 이러한 델타라는 의미는 바로 변화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작용 시간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T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이것도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쓴다 했는데 변화량은 세모 앞에 델타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델타 P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힘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 크겠죠. 또는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겠죠. 힘 곱하기 작용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힘과 작용 시간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F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값을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즉 내가 이 물체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운동량을 변화시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이 정의를 충격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요 impulse라고 해서 I라고 써요. impulse. 이거 맞나?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 한번 네이버로 쳐보세요. 충격량은 이제 impulse의 I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섭다. 지워야겠어.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뭔가 이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가해진 힘이 있을 것이고 몇 초 동안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작용하는 시간 동안에 아마 힘이 가해졌을 거야. 자, 요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요 운동량이 변화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야 라고 우리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한번 충격량의 정의를 써보자. 충격량은요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고요. 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운동량이 무엇이다? 변화량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델타 P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충격을 받은 정도는요 힘과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I는 F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운동량의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인 것처럼 그리고 요 충격량의 정의도 여러분 반드시 암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힘과 시간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자,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어. 즉 지금 보시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의 크기가 똑같죠. 뭐 예를 들면 내가 1kg짜리 이 물체를요 5N의 힘으로 2초 동안 밀었다고 칠게요. 5N의 힘으로 2초 동안 밀었어? 그러면은 내가 5N이라는 힘으로요 1초에도 5N, 2초에도 5N, 2초 동안에 5N의 힘을 계속 가해준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물체에 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의 곱으로 표현한다며 5N짜리가 2초 동안 작용을 했네요. 즉 10N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요 공에 내가 충격을 가한 정도가 되는 거야. 즉 이 공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운동량을 변화시킨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러한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죠. 그럼 가로 값이 뭐야? 5 힘의 양, 힘의 크기 세로 값이요. 그리고 가로 값은 시간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2 하면 요 면적이 10이 나옵니다. 즉 충격량이라는 정의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요 면적을 구하면
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 구하는 과정이 f 델타 t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충격량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구나. 자, 이러한 그래프는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요. 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힘이 일정한 조건이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뭐야?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1초일 때는, 1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2초일 때는 2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또한 요 면적을 구하시면 요 그래프 밑에 면적을 구하시면 바로 이게 해당 과정에서의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충격을 받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자, 처음에는요, 아주 이쪽, 가장 바깥 부분이 살짝 닿아요. 살짝 닿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점 닿기 시작해서, 최대로 면적이 많이 닿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힘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다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힘이 점점 감소하는구나. 그랬을 때 요 면적을 구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면적에다가 요 면적 그대로 넣으시고 요 면적에다가 요 면적 그대로 넣으면은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로 바로 이제 충격량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아무튼 간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아래 면적을 구하시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속력,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인 경우는 우리 플러스로, 왼쪽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표현했잖아. 이런 것처럼 운동량 또한 운동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면 속도를 곱하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량 또한 방향의 값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 플러스, 왼쪽인 경우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운동량을 변화시킬 때 힘과 작용 시간이 필요하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충격량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충격량은 물체에 충격을 가해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격량은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충격량은 힘과 그리고 작용하는 시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힘은 힘의 크기에다가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는지 왼쪽으로 힘을 가했는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 또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값이죠. 얘 또한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으면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힘을 가했으면 마이너스야. 따라서 충격량의 의미도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방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충격을 가했으면 플러스, 왼쪽 충격을 가했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에서 충격량도 그리고 힘도 속도도 운동량도 다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값이구나. 나중에 물리원 때 벡터량이야 라는 것으로 배울 예정에 있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힘 곱하기 시간값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면적, 아래의 면적을 구하시면 바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은 방향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충격량의 크기는요, 전체적인 절대값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우리가 따로 나타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의 정의 아까 뭐라고 했죠? 운동량의 무엇?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라고 했죠.
우리 변화량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델타라고 해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여러분, 어떤 값의 변화량은 일단은 처음 운동량이 있고 나중 운동량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냐면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빼서 구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변화량은 언제나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운동량의 단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운동량은요,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 즉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주로 쓰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쓰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단순하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충격량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의 변화량이야. 따라서 힘의 단위인 뉴턴 곱하기 작용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 초를 쓰죠. 뉴턴 세크 이렇게 충격량의 단위를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요 둘의 관계는 오묘한 관계가 있는 게 봐봐라. 충격량은요 거의 운동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근데 쌤 이렇게 단위가 다르면 되나요? 안 되죠. 요 둘의 단위는요 같은 단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겉으로만 봐도 완전히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뉴턴이라는 요 단위는요 어떤 단위를 축약한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F는 뉴턴은 힘의 단위죠. MA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질량, M은 질량이니까 이 단위를 생각한다면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는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축약해서 뉴턴으로 나타내기로 했던 거잖아. 그럼 한번 다시 되돌려 봅시다. 뉴턴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할 거고요. 여기에 세크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죠? 자, 그럼 뭐야? 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사실 우리 쭉 이렇게 좀 풀어서 쓴다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따라서 요 세크가 하나씩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요 단위를 조금 풀어서 써봤더니 바로 운동량과 똑같은 단위를 가졌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더하거나 빼기가 가능한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편한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어요. 처음에 처음 상태 어떤 물체가 이제 V1이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대. 그럼 일단 우리 처음 운동량은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처음 운동량은 M 곱하기 V1. 요게 이제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 V2. 원래 V1이었는데 V2로 이동을 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M 곱하기 V2만큼의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른쪽으로 뭔가 힘을 가해줬든 왼쪽으로 힘을 가해줬든 간에 얘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V1, V2 했을 때 V2 값이 더 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속도가 증가해야 돼? 그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얘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운동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네. 어떤 일정 작용 시간 동안. 그럼 얘가 충격을 받은 정도는 얼만큼인 거야? F 델타 T만큼을 받은 거죠. 이랬을 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MV1 더하기 F 델타 T는 MV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한번 공식처럼 나타내 본다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충격량의 본래 의미인 나중 운동량에서 요거 한번 요로 슉 넘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운동량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라고 했던 게 여기서 한 번 더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공식으로 쓴다면 처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MV1이야. 여기다가
충격량 F 델타 T만큼을 곱했어. 그럼 이게 바로 MV2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충격량의 의미인 F 델타 T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인 MV2에서 처음 운동량인 MV1을 빼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이해하시고 나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요 과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이 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정지에 있었어. 1kg짜리 공이 있었는데 얘가 정지에 있었대. 그 얘기는 얘 처음 운동량이 얼만큼이라는 거죠?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이제 정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잖아. 0m/s란 얘기죠. 따라서 얘는 어때? 처음 운동량은 0이야, 0. 0kg/s 뭐 단위까지 쓴다면요. 자, 나중 운동량 생각해봐. 나중 운동량은요? 10m/s로 이동했네? 그 얘기는 얘는 1 곱하기 나중 운동을 해보니까 몇인 거야? 10kg/m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운동량에다가 얘가 어딘가로 충격을 가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나타나졌기 때문에 얘는 아마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겁니다. 뭐 F라는 힘으로 델타 T 시간만큼이 충격이 가해졌다. 즉 얘가 받은 충격량이 있을 거고요.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한 값이 바로 나중 운동량이기 때문에 이 충격을 받은 정도는 얼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뉴턴 세크랑 충격량의 단위인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미터/s는 우리 똑같은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10 오른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인 거지. 10 뉴턴 세크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졌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10이 된 거야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0 더하기 10 했더니 10이 나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처음 운동량은요 0이라고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은요 이걸 보고 10kg/m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 즉 I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것부터 할까요? 운동량의 변화량부터. 자, 이거 내리고 잠깐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델타 P 값은 나중에서 처음을 뺄 값이니까 10kg/ms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충격량은요,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이고 충격량의 단위는 우리 일반적으로 뉴턴 세크를 쓰니까 요 값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10만큼의 충격을 가했어. 그래서 운동량이 10만큼 변화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아마 체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델타 T, 즉 힘이 작용한 시간이 2초였다고 치자. 2초 동안에 힘이 작용했다. 물체에 2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면 힘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인 F 값을 물어본다면, F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이 10 뉴턴 세크만큼이었는데 작용한 시간이 몇이래? 자, 충격량은요 F 델타 T로 구하죠. 델타 T 값이 2초래, 2초. 그랬을 때 요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F 값은요 어떻게 됐을 수 있는 거야? 2로 나눠주면 5 뉴턴만큼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아까는 처음 상태에서 이제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 두 번째는요 처음 상태일 때 이미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처음에 운동을 하고 있어 10m/s로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몇이 되는 거야? 1 곱하기 10 하니까 10kg/ms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 운동량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처음과 나중을 무조건 봐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은요 어때요? 20만큼 운동하고 있네. 그 얘기는 속도가 좀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뭔가 충격이 가해졌다는 얘기고, 나중 운동량을 계산해 보니까 20kg/m/s만큼이네. 이 둘의 차이가 얼만큼이야? 얼만큼의 충격에 가해져, 충격량을 더했을 때의 값이 우리는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이 더해진 만큼 나중 운동량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10만큼 차이가 나니 충격량은요 10N만큼,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얘도 충격이 바로 운동하는 방향으로 F 델타 T만큼의 충격이 가해졌겠다라는 거. 그럼 충분히 아까 했던 거 쭉 할 수 있겠죠.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이제 쓰지 않을게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인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뭘 뺀 거? 처음 운동량을 뺀 거. 즉 나중 운동량이 20이었고요. 처음 운동량이 10이었어. 그럼 얼만큼이야? 10만큼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10kg/m/s만큼이고요. 자,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I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0N만큼 받았어. 충격을. 자, 그럼 세 번째. 어딨죠? 여기 있다. 세 번째. 그럼 만약에 물체에 1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면 힘의 크기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충격량이 현재 지금 10N잖아요. 근데 얘는 F 곱하기 델타 T로 표현을 하는데 1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1초야. 1초. 따라서 F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는 F는 10N이었구나. 10N만큼의 힘이 1초 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10N만큼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 상태를 보니까 속도가 줄었네. 사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운동량이 1 곱하기 10 해가지고 10kg/m였어요. 근데 나중 운동량 보니까는 5kg/m네. 자, 그 얘기는 얘도 뭔가 충격을 가해졌을 거야. 근데 그 충격이 어떻게 된 거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바로 속도가 줄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이 델타 T만큼 작용을 한 거죠. 그럼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했을 때 나중 운동량이 돼야 되는데 이 충격량이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다가 충격량을 더했을 때 충격량은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치. 10에서 얼만큼을 더해야 5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5N만큼을 더해야 바로 나중 운동량이 5kg/m/s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충격량은요 5N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5N가 바로 무엇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1번. 여긴 다 적을게요. 처음 운동량 몇이었어요? 10이야. 10kg/m였어. 그럼 나중 운동량은? 속도가 5m/s니까 5kg/m야. 그럼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다고 했죠. 그럼 나중 5에서 처음을 빼니까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5kg/m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충격량 I값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N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우리는 사실 충격량이라는 값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방향이 있어요. 즉 마이너스 5N라는 얘기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 충격량의
크기, 즉 크기 값은요 그냥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값이야. 전체 크기가 몇이냐? 즉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의 크기는요 충격량 값의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5 뉴턴 세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5 뉴턴 세크만큼이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의 크기라고 한다면 방향이 생략되는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속도의 크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속력을 물어보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네 번째로 4번으로 힘이 작용한 시간이 델타 t 값이 뭐 예를 들어 몇 초라고 할까 이번에 2초라고 할까요? 2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면 f 값은 몇이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I 값이 전체 I 값이 2초면은 계산하기 해봐 그냥 I는요 5 뉴턴 세크야. 그지? 마이너스. 근데 이제 충격의 크기로 할게요. 크기 값이 5 뉴턴 세크야. 자, 근데 지금 아니야. 충격량이 마이너스 5 뉴턴 세크죠. 마이너스 5 뉴턴 세크. 그랬을 때 이제 충격을 받은 시간이 2초래매 2초. 그럼 힘은 얼만큼 받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받은 거죠. 따라서 여기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은요 마이너스 2분의 5 뉴턴이야. 즉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 거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힘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2분의 5 뉴턴이야 라고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힘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힘의 크기만 물어본다면 2분의 5 뉴턴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이 부분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은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값이야 라고 보시면 되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충격량의 단위는요, 충격량은요 힘과 이제 작용 시간으로 곱해서 표현을 하지만 이 단위가 뉴턴 세크이지만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운동량과 단위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힘과 이제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그 밑에 면적 자체가 바로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요 어떤 관계가 있다? 그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운동 방향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즉 충격량을 받은 경우는요. 자, 만약에 여기 m이라는 질량을 가졌다면 처음 운동량이 m 곱하기 v1이었고 나중 운동량이 m 곱하기 v2였을 때 충격을 받은 정도는 f 곱하기 델타 p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만큼이 바로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경우,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경우는 나중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m 곱하기 v1에다가 m2 이거인데 이제 이때 f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값 자체가 f 델타 t 더해서 나타내지만 아마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아마 빠져가지고 이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띌 것이므로 이렇게 빼져가지고 나중 운동량이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할 때는요,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구한 다음에 충격량을 구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0.25kg짜리 이제 A가 2m/s의 속도로 이제 운동해서 정지에 있는 2kg짜리 B에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먼저 A의 관점에서만 봅시다. A의 관점. 자, A의 관점에서의 처음 운동량 구해봅시다. 0.5 곱하기 2인 거죠. 그러면은 몇인 거야? 1kg m/s야. 즉 1만큼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나중 운동량 생각해봐. A의 나중 운동량.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방향이 지금 반대죠? 그럼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속도의 크기만 표현한 거지. 지금 마이너스 1m/s인 거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그 얘기는 요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0.5kg/m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의 관점에서 볼게요. A의 관점에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했을 때 분명히 나중 운동량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공식대로 보시면. 그때 처음 운동량은요 1만큼이었고요. 충격 1kg/m고요. 충격량이 몇인지 몰라. 하지만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5kg/m래. 따라서 충격량은 얼마큼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넘기면 마이너스 1.5kg/m. 즉 충격량의 단위로 쓴다면 마이너스 1.5 Nm. 얘가 충격을 받을 때 지금 보면은 부딪힐 때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Nm만큼의 충격량이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온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마이너스는 이제 충격량 값을 나타낼 때는 방향을 나타내지만 크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 방향을 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1.5만큼이 되는 거예요. 1.5 Nm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5야.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몇일까요? 자, 얘가 지금 A가 B한테 충돌했을 때 F라는 힘으로 델타 T 시간만큼 아마 충격이 가해졌을 텐데 A가 B를 때리면 B도 A를 때리기 때문에 어차피 요 F라는 값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은 서로 같을 거란 말이죠. 또한 작용하는 서로의 시간은요 서로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동시에 부딪힐 거니까.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1.5지만 만약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물어봤다? 그럼 그것 또한 1.5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친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B는요 처음 운동량이 몇이었을까요? 일단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한 값이 나중 운동량이 될 거야. 근데 처음엔 정지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속도가 0이었겠죠. 그럼 처음 운동량은 0이었어. 근데 얼만큼 충격을 가했더니 나중 운동량이 생긴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얼만큼의 충격을 가했어요?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5만큼 A랑 A가 받은 충격량이랑 크기는 같지만 서로 방향이 다른 충격량을 받았겠죠? 왜냐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1.5 Nm만큼 받았을 거야.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P 나중 운동량은 1.5 Nm, 즉 1.5 kg/m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값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B의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2kg 곱하기 얘의 속도가 몇인지 모르겠어. V. 그럼 V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요 1.5라는 값은요. 우리 2분의 3으로 다시 표현하면 더 쉽겠죠. 2분의 3 kg/m야. 따라서 V 값은요. 2로 나눠주면 얘는 4분의 3 m/s의 속도로 아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아마 부딪혔으면은 4분의 3 m/s의 속도로 이동할 거야. 따라서 충돌 후 B의 속력, 즉 속도의 크기는 4분의 3 m/s일 거야 라는 걸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요 A의 관점과 B의 관점을 따로따로 보시고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했을 때 나중 운동량이 나올 거야 라는 여러분 공식을 생각해 내시고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내용이 더 남아 있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요 밑에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그 계란이 깨지지 않는 안전한 구조물 만들기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유리잔을 동일한 질량을 가진 유리잔 M이라고 하는 동일한 질량을 가진 유리잔을요 동시에 떨어뜨릴 겁니다. 이거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의 처음 운동량은 몇이 되는 거야? MV. 똑같이 MV가 되는 거야. 얘가 떨어졌어.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요. 하나는 방석에 떨어졌어. 아무튼 간에 떨어졌어요. 그럼 멈추는 거잖아. 지금 멈췄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둘 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요, 둘 다 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들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 0 빼기 MV, 얘도 0 빼기 M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MV야. 그렇지? 마이너스 MV만큼 변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지금 마이너스 MV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요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보면 처음 운동량도 같고 나중 운동량도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충격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부호 상관없이 표 쓴다고 했죠. 충격량의 크기도 아마 같을 겁니다. 그지? 이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좀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유리잔은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는요 깨졌고요.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애를 똑같이 떨어뜨렸을 때 방석에 있는 애는 깨지지 않았어. 하지만 충격량의 크기는 같대요. 그 얘기는 콘크리트 바닥과 방석은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야. 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는요 아마 그냥 받는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엄청난 힘이 가해질 텐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의 힘을요 F1이라고 할 거고요. 시간을 델타 T1이라고 할게요. 즉 T1만큼의 시간 동안 얘가 작용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집니다. 방석은 어떤가요? 방석은 아마 얘는 델타 T2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방석에 떨어질 때가 더 작용하는 시간이 더 길 거야 라고 여러분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작용하는 시간이 T2가 더 크구나. 그럼 봐봐. 방석에서의 받는 힘을 F2라고 한다면 이 둘의 곱으로 우리 충격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충격량의 크기, 즉 요 델타, 요 값의 절대값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돼요. F1 곱하기 델타 T1과 F2 곱하기 델타 T2 값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 또한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델타 T1이랑 델타 T2를 비교했을 때는요 델타 T2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다며. 즉 작용하는 시간은요 방석일 때가 더 길어. 이렇게 길어요. 따라서 이들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커. 그러려면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그치. 자, 힘의 크기는요. 자, 얘 값이 크면 이 힘의 크기는 작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곱했을 때 이 T1 값이 작지만 F1 값이 커지면서 둘이 서로 값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즉 F1 값이 크기로 한번 표현해보자. 델타 T가 작고요. 델타 T2는 큽니다. 근데 힘을 곱했을 때 서로 같으려면 F1은 엄청 커야 되고요. F2는 작아야 됩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떤 거야? 바로 작용하는 시간이 작을수록 힘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충격량이 같을 때. 그래서 요 충격을 받은 정도, 이 F 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충격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충격을 받은 힘, 충격력을 표현하고요. 내가 만약에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즉 F1과 F2를 비교하고 싶다면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더 짧게 작용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바로 유리잔이 충격력의 크기는 더 클 거야. 그래서 깨지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프 또한 보시면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애는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을 받겠죠. 하지만 방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긴 시간 동안 콘크리트보다는 작은 힘을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유리잔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원리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요 이제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차가 있고요. 요 앞에다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들었겠죠. 그죠? 이랬을 때 요 충격 완화 장치가 요 계란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충격을 받는 시간, 즉 델타 T 값을 최대한 어때야 돼?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충격을 받는 힘, 충격력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질 테니까. 그죠? 요 둘의 값을 곱했을 때 충격량인데,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구조를 만들수록 충격력의 값은 작아질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아코디언 모형처럼 그 종이를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빨대 등을 이용해서 요걸 푹신푹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던 활동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활동 진행할 때는 아마 이 내용이 아마 금방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요 예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요 그림은 아마 없을 텐데, 이제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이러한 안전장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우리 자동차 범퍼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 이 클럼플 존이라고 해서 클럼플 존이라고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약한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찌그러지기 쉽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불이 쳤을 때 이 부분이 일부러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고요. 또한 에어백이 터지면서 우리가 그 에어백에 충돌하면서, 어차피 자동차는 멈추게 돼 있잖아요. 엄청난 운동량을 가지다가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량이, 변화량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어캡의 포장지도, 태권도 보호대, 포수의 글러브 또한 두껍고 푹신하게 만들어서 물체가 받는 충격력을 작게 하는 원리구나. 충격량이 같지만 충격력을 작게 할 수 있겠구나.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치의 원리를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통해서, 즉 힘과 충격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교실에서 정말 실제 계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동차에 계란을 올려놓고 한번 돌려봐서 충격력이 가장 작게 받는 그런 자동차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